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제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이제 이 x가 이제 들어가서 아까처럼 요런 이제 프린트문의 이제 형태가 이제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x가 MCP 뉴런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MCP 뉴런에 이제 입력이 되고 w와 b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때 x는 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직의 입력으로서 x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 w와 b가 문제의 해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w와 b는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w와 b의 특정한 값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로직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고 w와 b를 이제 특정한 값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목표 교재에 이제 해당 부분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참조해서 같이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교재에서 엔드 게이트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수행하는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이 무한이 이제 많은데 왜 무한이 많을까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론적으로는 0.5, 0.5, 0.7, 0.5, 0.5, 0.8, 1.0, 1.0, 1.0일 때 모두 엔드 게이트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그냥 결과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한번 해서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요 W에 우리가 이제 얘도 이제 ND 어레이의 형식으로 전달해 줘야 되니까 0.5, 0.5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값이니까 0.7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입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값들이 이제 나오면서 요 z 값은 이제 지금 현재 z 값은 이제 그 MCP 뉴런 내부에서만 알 수 있으니까 요건 이제 지우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MCP 뉴런의 오리지널한 출력이 이제 1과 마이너스 1인데요. 근데 진리표에서는 요 마이너스 1을 0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참거짓의 값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MCP 뉴런의 알고리즘을 조작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냥 그 y가 0보다 크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이제 그 0으로 표기해달라. 출력 부분에서 살짝 조정해주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리표 입력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MCP 뉴런을 특정하게 설정했을 때 AND에 입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MCP 뉴런을 임의 함수 F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MCP 뉴런의 매개 변수를 한꺼번에 합쳐서 이제 세타라고 표기할게요. 근데 MCP 뉴런은 자기가 AND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미리 이제 계획한 건 아닌데 근데 매개 변수를 특정하게 설정하니까 AND처럼 결과론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요거 이제 확인했는데 0점 이렇게도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1.0, 1.0 이제 했는데 어떠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매개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꿔도 이제 AND로 여전히 이제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의 경우에는 해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이제 얻어 걸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야 근데 이거 안 바뀌는 걸로 봐서 다른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생기니까
다른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 이제 낸드와 5월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낸드랑 5월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진리표를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1페이지에 2.3절 퍼셉트론 구현하기를 잠시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그 교재 내용을 대체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교재 코드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재 코드들은 상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교재에서는 AND를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돼요. 요 이 매개 변수를 하드 코딩을 했죠. 하드 코딩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것을 임시 변수 템프에다가 담았어요. 뭐 이거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Z라고 부르든 템프라고 부르든 그건 이제 상관없고 또 이제 Y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f else 문을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else if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상의 다른 경우니까 사실 이제 else로 해야 되고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 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간결하게 한 줄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런 사소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 MCP 뉴런이 임의의 함수이고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서 얘가 AND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NAND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5월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면 함수의 정의는 그대로 있지만 매개 변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르게 동작한다는 게 현재 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드 코딩을 해버리면 조금 이제 뉘앙스를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요거 대신에 MCP 뉴런을 그 함수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논리 회로의 입력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52페이지와 53페이지의 영역으로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2페이지 2.3.2절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치와 편향의 도입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좀 또 별로라고 생각해요. 가중치와 편향은 이미 도입이 된 거죠.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 정리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세타를 마이너스 b로 바꾸겠다. 근데 이게 왜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 사항입니다.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지만 처음에는 뭐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Z를 B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Z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Z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와 B 모두 뉴런의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Z를 구할 때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반영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0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을 편의에 따라 정리했을 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Z를 이제 B와 비교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B를 그냥 0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원래 Z에서 이제 B만큼 빼줘야 되니까 뭐 어쨌든 다르니까 Z 다시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이 그 정리가 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이제 보시죠. 뉴런 모형의 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Z를 구할 때 이제 B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한 번에 사용해 Z-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 혼자 빼기라서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바꾸고 b는 부호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 b와 다르기는 하니까 이것도 b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풀어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b 위치만 왼쪽 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표기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wx로 표현되었는데 b 혼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b에게 w0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b가 가중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w0만 x가 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 x0를 곱해줍니다. 이때 x0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곱하기에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x0를 추가하는가 싶을 텐데요. 그래야 전체 모양을 wx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wx 합계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i 값이 1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새로 추가된 편향, 즉 w0를 포함하기 위해 i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z 전체를 그냥 원래대로 xw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 w에는 이전과 달리 w0, 즉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 y는 z값이 활성화를 거쳐 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의 약자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산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z는 가중치가 입력에 적용된 값입니다. 편향 b를 z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b가 w0이고 따라서 wb를 합쳐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출력 y는 입력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때 함수는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는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가중치와 편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편향을 w0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가중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개 변수와 가중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편향에 대해 따로 명시하겠습니다. b를 가중치로 간주하는 경우 그림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문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x1부터 xn까지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b를 이 그림에서 명시를 하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x0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이 x에다가 가중치가 곱해지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면 b를 이제 w0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w0에 대해서 x0인데 x0는 이제 무조건 1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b랑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b를 여기에다가 이제 편입시켜서 귀찮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지금 52페이지의 얘기가 이거예요. 식 2.2번에서 이제 보시면 원래는 이제 before after를 보면 아까 이제 교재에서 wx1, w2, x2 하고 이제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세타를 여기 이제 넘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는 빵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B라고 부르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세타라고 하는 표기가 그렇게 뭐 좋은 표기는 아니고 교재에서도 이제 곧 마음을 바꿀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요 얘기예요. 그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이 이래요. 이제 교재에서는 B 다시 이런 거 쓰기가 싫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B로 제시를 하려면 그 이전에 다른 것을 뭐 구분해야 되는데 뭐 위첨자나 아랍천자 이런 게 쓰기가 귀찮아서 아마 이제 그냥 임의의 표기를 이제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 뭐야? 결론은 뭐 그냥 공식 정리한 건데 저거를 우리의 MCP 뉴런에 한번 반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한테서 이제 그 더하기 b를 해주면 돼요. 더하기 b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요 b가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달라져야 될 게 있겠죠. 기존에 줬던 어떤 b 값은 이제 마이너스로 부호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바꿔서 수행했을 때 당연하게도 원래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시면 현재 논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공식의 정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반영했어요. 반영했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낸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낸드는 쉽지. 그죠? 왜냐면 그 낸드는 not and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한 매개 변수를 이제 세타라고 하고 그 세타 1번이라고 부를게요. 그 세타 1번으로 인해서 and가 이제 되는 걸 알면 무조건 보장하는 거는 낸드죠. 왜냐면 얘는 그냥 and를 not and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낸드를 발생시키는 세타2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타1에 그냥 그 음수를 이제 취하면 됩니다. 정말 이제 되는지 같이 이제 확인해 보죠. 그러면 요거를 거의 이제 그대로 하는데 W와 B 값만 살짝 조정해 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다시 작성하기 좀 귀찮고 그죠? 그러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요 상단에 셀 복사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카피. 요걸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그 붙여넣기 클립보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요 이제 요 셀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동일한 형태로 붙여 넣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주피터의 기능인데 이 붙여넣기를 이제 수행하면 셀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출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요게 셀의 범위예요. 따라서 이 셀이 복사가 된다는 것은 출력까지도 다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비슷한 형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일부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면 편리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세타2는 세타1의 부호를 이제 바꿔주면 된다라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부호를 바꿔보니까 얘는 이제 낸드의 출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은 0이 되고 0은 1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확인이 쉬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끝.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5월인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4페이지 이제 상단을 보시면 W와 B의 값을 0.5, 0.5, 마이너스 0.2로 해서 5월에 출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 귀찮으니까 0.5, 0.5, 마이너스 0.2니까는 요 AND를 복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B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0.8로 한다 하면은 그대로 AND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0.2로 하면은 5월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0.5 같은 0.5, 0.5인데 어디까지는 엔드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일정한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제 5월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MCP 뉴런은 자기가 장래 희망이 엔드가 아니었어요. 나는 엔드가 될 줄 몰랐는데? 근데 이 매개 변수를 특정하게 설정하니까는 엔드가 됐네? 혹은 5월이 됐네? 혹은 낸드가 됐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매개 변수를 잘 설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재 논의의 주요한 이제 논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54페이지의 2.3절까지를 잘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논의로서는 2.4절의 퍼셉트론의 한계가 제시가 되는데 요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MCP 뉴런을 구현했어요. 근데 교재에서는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으냐? 아닙니다. MCP 뉴런과 퍼셉트론은 다릅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MCP 뉴런을 제시하고서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이제 엄연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1943년에 MCP 뉴런으로 시작을 했지만 1958년에 퍼셉트론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명칭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이 MCP 뉴런을 기반으로 해서 퍼셉트론을 만들었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근데 교재에서는 그런 점이 잘 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퍼셉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가 그런 점들 같이 보겠습니다. MCP 뉴런이 매개 변수를 학습하려면 1950년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MCP 뉴런의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이 발명됩니다.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이때 인공지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매개 변수를 스스로 학습합니다. MCP 뉴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부분이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력값은 MCP 뉴런에서 논의한 대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구성된 매개 변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스스로 갱신해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그 특정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 그게 엔드나 랜드나 5원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알아낼 거야? 그게 얘기 안 됐죠. 그냥 뭐 저자가 왜 해볼까? 해서 이제 꽂아봤더니 된다 됐다 하는데 이게 해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모르면 이 틀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는가가 사실은 학습인데 MCP 뉴런에서는 이제 이 뉴런의 수학적인 모형을 제시했지만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습 알고리즘이 제시되기까지는 세월이 좀 필요했고요. 그 세월이 한 15년 정도 걸렸고 그 시점에서 퍼센트론이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퍼센트론은 이 X, Z하고 활성화해서 출력을 발생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MCP 뉴런이랑 동일한데 그 가치를 스스로 알아내는 학습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MCP 뉴런하고 퍼센트론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잠재적으로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58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8년에 오셨는데 이 퍼셉트론은 MCP 뉴런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은 그냥 퍼셉트론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설정될 것이다. 자를 이제 다 잡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입력이 이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논의한 대로 다음 같은 방식으로 Z를 이제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Z가 결과적으로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귀결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익숙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보시다시피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구현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가를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한 우리의 퍼셉트론을 이제 퍼셉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죠? 이제 오타가 하나 있으면 넌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의 우리 진리표의 입력을 다음과 같은 2차원의 행렬 형식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델한테 W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AND의 걸로 강제적으로 이제 심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한테 XS를 이제 넘겼을 때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셀프자가 빠졌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현재 지금 제시 드린 구현이 올바르고 또한 직접 구현하신 것도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설트문을 통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발생한 출력이 end의 그 결과이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의 순서로 수행이 돼야 되고 이 결과가 모두 다 이제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설트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뭔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구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설트문까지 통과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음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잘 구현하셨으면 여전히 MCP 뉴런을 구현하신 거예요. 아직은 퍼셉트론의 구현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야 그러면 그냥 아까 정의했던 MCP 뉴런 함수를 사용하지 뭐하러 귀찮게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퍼셉트론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고려를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지금 현재와 같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제가 이제 사전 확인을 이제 해보니까 그 파이썬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약간 해설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전 확인 결과를 좀 반영해서요. 첫 번째 조금 유의하실 점들. 요 ini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체 생성자입니다. 근데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요 init의 앞뒤로 언더바가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그 특수한 의미를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더블 언더스코어라고 해서 말이 기니까 이제 던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뭔가 이제 특별한 문법적인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콜 같은 경우에도 던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로 밑줄이 이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의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에서는 각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가 셀프인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가 전달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직접 우리가 전달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0번째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호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init은 사실상 우리가 제시하는 인자가 없는 그런 것이고요. 콜 같은 경우에는 이 x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를 이제 받는 거고 셀프는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게 요 셀프가 이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객체의 속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르게 제시했냐? 궁극적으로 이제 똑같은 건데 하면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발생하는 이 과정 자체는 그냥 MCP 뉴런을 따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까지 동일하다면 퍼셉트론이라는 다른 이름을 쓸 필요가 없겠죠. 핵심은 이 내부의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이 매개 변수가 자체적으로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매개 변수가 갱신되려면 뭘 가정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억을 가정하면 됩니다. 기억을 해야 이전의 상태와 다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MCP 뉴런은 학습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기억력이 없는 스테이트리스한 함수로 이제 구현했는데 이제는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W와 B와 같은 매개 변수가 이전의 상태와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환이 이제 돼야 되는 이런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막 이렇게 논의를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논의형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런 걸 했었죠?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러면 학습이 안 돼요. 그죠? 오케이. 지난 시간까지 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의 틀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는 기억하는 용량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체 형태가 필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먼저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해서 좀 이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래도 이제 리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시게 되면 실제로 활용하는 것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호출 가능한 객체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객체의 메소드를 이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번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그냥 함수 스타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닛이 호출됩니다. 그런데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제시할 때, 요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 모형이 함수 스타일로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콜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현이 있으면 이런 식의 이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을 편리하게 입력을 집어넣고 추가적인 메소드의 명칭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함수 스타일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현했고 종종 이렇게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논의드릴 사항이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numPy의 where이라고 하는 걸까 무엇이고 이제 왜 썼는가? 이것은 이제 그 무엇과 이제 대비되냐면 for문과 if else문의 조합을 이걸로 효과적으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이건 종종 자주 쓸 건데 기존에 우리가 그 로직을 이제 구현할 때는 이런 포문을 이제 수행했고 일일이 하나씩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줬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텐서 단위로 연산을 수행할 때는 numpy where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요거는 제가 그 독립적으로 이 기능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 거짓의 이제 이런 값이 있는데 얘를 참은 1로 거짓은 -1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numpy where를 쓰면 for와 if문 없이 바로 바뀝니다. 이러한 동작은 2차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거짓을 2차원의 행렬로 한번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면 그 해당 차원에서 그 어떤 값이 참과 거짓이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이 numpy where은 원소별로 찾아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값은 우리가 지정한 값으로 바뀌고요. 어디 있든지 거짓 값은 어디 있든지 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numpy where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요 z를 이렇게 구현했는데 이때 x가 하나의 단일한 벡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벡터가 합쳐진 한꺼번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고려한 것입니다.
요런 그 입력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과정을 이제 배치 단위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연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입력과 매개 변수를 어떻게 연산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적 연산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치 단위로 수행한다는 것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헌들에서는 취합하는 과정을 대부분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입력 X가 벡터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는 입력은 2차원의 디자인 행렬입니다. N개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X가 S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X를 표현한다는 것은 X가 벡터일 때와 같지만 그러한 X가 S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학습에서는 디자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X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텐서를 영문자로 표현할 때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0차원인 스칼라와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x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특징과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n개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x가 벡터 또는 행렬일 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벡터일 때는 z가 스칼라 값이고 행렬일 때는 벡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을 반영해서 현재 연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요 x가 그 하나씩 들어오는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x를 한꺼번에 그 2차원의 행렬 형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 x가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x들 4개가 한꺼번에 합쳐진 거라서 대문자 x로 쓰는데, 대소문자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x가 여러 개다 라는 측면에서 xs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의 요 x 값은, 얘는 이제 벡터니까요. 결과적으로 조금 다른 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i는 이제 1부터 s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s가 1, 2, 3, 4,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이제 다음과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가 이제 각각 2개씩 매겨줘야 되잖아요. W1이랑 W2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 2개를 이제 한꺼번에 연산을 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x가 있으면 w랑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s by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w1, w2가 되려면 얘는 2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과 열을 바꾸는 이제 전치 현상을 수행해서, 이러면 이제 행과 열을 이제 바꾸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2와 2와 지워지고, 그 결과 이제 S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표본에 대한 Z부터 4번 표본에 대한 Z, 이런 식으로 S by 1의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퍼셉트론의 구현에서는 이 X가 하나의 단일한 벡터 형식의 경우에도 처리가 되지만, 또는 X가 여러 개의 디자인 행렬인 경우에도
같은 공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산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 아까는 이제 포문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XS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W와 B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XS를 한꺼번에 넘겼을 때 한꺼번에 출력이 4개 발생하고 그 결과가 AND와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핵심은 W와 B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그냥 이제 꽂아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구현이 올바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부터의 핵심은 이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뭐 그야말로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X가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 학습을 수행할 때는 배치 단위로 수행이 됩니다. 근데 그 배치라고 하는 용어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배치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의 음차죠. 배치라고 하는 것의 음차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묶음 또는 이제 다발입니다. 그러면 배치 입력하고 대비되는 용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별 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훈련할 때는 이제 그 한 샘플을 하나 보여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습에서는 거의 무조건 배치 단위의 입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좀 반영하자면 X가 여러 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XS라고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기계학습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건데 지도학습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납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답에 해당하는 y-값도 역시나 대응되는 방식으로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XS의 개수와 YS의 개수가 일단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뭔가 데이터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설트문으로 뭘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학습이라는 메소드가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목표는 이제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MCP 뉴런의 부분을 이제 떠나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다음 논의는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제로 구현하고 그 효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